강단가 소신이 전주 책회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외부 북페어에 나가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총 92팀의 전국에서 모인 독립출판 창작자분들이 전주 책회에 함께 하셨는데, 나란히 붙어있는 테이블들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페어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구나라는 게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셀러분들만 있어도 뭔가 공간이 가득 차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복닥복닥 전주에 그 강단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미리 가서 어머님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행사 당일 아침에 가서 저희의 부스를 갖추기 시작을 했는데, 하얀 책상들만 있을 때와 또 다르게 그 모든 책상 위에 각각의 책들이 또 올라가니까 이제 시작이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북페어를 많이 참여해보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베테랑? 고수님들은 그 부스를 진짜 잘 꾸미시더라고요. 맞아요. 좀 조립식 정면 책꽂이 같은 것들도 가져와서 그거 탐나더라고요. 네, 좀 더 눈에 띄게 이런 것도 하시고, 근데 저희는 완전히 누비잖아요. 네, 북페어도. 네. 저희 같은 눕은 계속 이것 바꿔보고 저거 바꿔보고 여기 놨다 저기 놨다가 엄청 열띠게 토론하면서 책상을 꾸몄는데, 베테랑이신 분들은 혼자 오셔서도 뚝딱뚝딱 자기의 책상을 다 꾸미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일 멋있었던 분들은 이미 출판한 좋은 책이 너무 많아서 그냥 책만 올려도 테이블이 꽉 차는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이야말로 책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러기에 좀 부족해서 이것저것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명함도 가져다 놓고, 저희가 만든 자그마한 진들도 가져가고, 그리고 저희는 종이책도 종이책이지만 웹사이트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보니 노트북을 책상 위에 비치해서 저희의 웹사이트를 보여주고, 앞으로 작은배의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메일 리스트도 수집을 했습니다. 작은배 강단가 소신이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를 북페어 부스에서 보여주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한눈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를 보여주고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워요. 네, 그거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요. 이렇게 부족한 정보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구나. 초면인 상태에서 우리의 컨텐츠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매력적으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또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번 전주 책회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다른 셀러분, 그러니까 다른 창작자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작년에도 전주 책회에 참여하셨대요. 근데 제가 듣기에 작년에도 정말 관객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나면서 우리를 어떻게 더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제주에서 모임을 열거나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에 대해 한 번은 들어본 사람들이 오잖아요. 제주가 워낙 좁다 보니. 근데 뭐 작은 배고 뭐고 강소파시고 자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계속 마주하는 그 경험이 겸손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작은 배 활동에 저는 아주 큰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무해 상태, 진공 상태 같은 곳에 한번 다녀오고 나니까 잘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부지런해져야 된다. 이렇게 많은 창작자분들이 자기의 창작물을 세상에 내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지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잘 될 거라고 확신했니? 좀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게 됐어요. 아예 작은 배를 모르고 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가지고 간 책들을 다 펼쳐서 천천히 읽어보신 분들도 많았고, 또 그런 분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맞아요. 제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북적북적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테이블이 꽉 차는 느낌이라 막 빨리 비껴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도 차분하게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막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책도 사주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우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데도. 근데 그게 참 용기를 얻었다? 라고 표현하고도 싶어요. 네, 우리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활동, 꿈틀거림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좋게 봐줄 수 있구나. 저는 사실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작은 배의 육지 첫 진출이다 보니 너무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쭈뼛쭈뼛하게 부스에 앉아있게 되면 어떡하지? 너무 심심하면 어떡하지? 우리 부스 앞에만 아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강소파 듣고 와주신 친구분들이 진짜 많았고, 그리고 또 저희의 창작하는 아침 동료님들이 전국 곳곳에 계시잖아요. 서울에 사시는 동료님들, 그리고 대전, 가까운 광주에 살고 계신 동료님들이 저희를 보러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그 창작한 아침에 한이님이라고 그 명예회전당에도 오르신 1년 넘게 창작한 아침을 참여해주신 동료분이 있는데, 저희가 뭐 줌으로는 수없이 많이 봤지만 현생에서는 얼굴을 마주 보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또 머나먼 대전에서 전주까지 오셔가지고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결국엔 저희가 제주에서 벗어나서 또 육지로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몸을 가볍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창작물을 소개하고 손님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맞아요. 근데 또 그만큼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제주에서 간 거기 때문에 짐을 막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하는 내내 바리바리 싸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육지까지 출장을 갈 수 있을지 그건 미지수이지만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꼭 서울도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네. 그리고 너무 뿌듯했던 게 저희가 준비해간 그 종이책은 단행본은 2개였는데, 하나가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집이었고, 또 하나가 전주 책회에 맞춰서 가져간 속도 제한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속도 제한 책은 아직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딱 전주 책회에서 판매할 만큼 소량만 제작을 했는데, 소량이라고 해도 아주 적은 부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전주 책회에서 모두 다 판매가 됐습니다. 전주 책회에 와주신 모든 강소파 친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강소팟을 들어주셨던 분들이 부스에 오면은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오시더라고요. 티가 나요. 네, 약간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표정이 뭔가 처음 보는 느낌이 아닌 표정? 그러면 제가 속으로 강소파 들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희의 전주책회 참여 후기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전주책회에서 강당과 소신이 구매한 책들을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첫날, 둘째 날 모두 이제 시간이 나면은 뭐 산책한다고 생각하고 전주 책회 관객으로서도 계속 돌았거든요. 근데 92개의 부스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건지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92개 팀을. 그냥 훑어볼 수는 있는데, 책을 사려면은 가서 책도 읽어봐야 되고 계신 분과 대화도 나눠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92번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번 부스들을 돌다 보니 20만 원어치 가량의 책을 사오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두 사람이 워낙 취향이 많이 겹치다 보니 한 부스에서 여러 권의 책을 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스에 들러서 어떤 책을 사게 됐는지 좀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희 두 사람이 전주 책회에서 만난 셀러분은 4월의 눈입니다. 책회 첫날에 제가 혼자 부스에 앉아있고 강단이 처음 한 바퀴를 쭉 돌고 왔는데, 돌고 오자마자 저한테 은비야 4월의 눈이라고 저기 있거든? 꼭 가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날에
체크회 오픈이 11시였잖아요. 네. 제가 한 10시 50분쯤인가? 그 4월에는 부스에 가가지고 그 대표님은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씩 책을 읽어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4월에는 부스가 진짜 꾸밈이 없거든요. 그냥 책만 위에 있어요. 그리고 앞에 에이프릴 스노우라는 걸 A4 용지에 뽑아 놓으셨던데. 네, A4 용지에 뽑아서 이렇게 붙여 놓으셨고 되게 수수한 부스인데 이 책들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책의 아름다움에 끌려가는 뭔가 그런 부스였어요. 이번 책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이렇게 걸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그래픽 디자인이 돋보이는 책, 좀 겉으로 봤을 때 미적 가치가 뭔가 뛰어날 것 같은 책에 좀 이끌려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북페어라는 이 굉장히 북적북적한 공간에서 소설을 읽어보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텍스트를 다 읽어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아름다운 책들을 펼쳐보고 그리고 사진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감탄하게 되는 좀 빠르게 오 맞아 이건 무조건 사야 돼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사게 된 거 아닌가. 4월에 누는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독특한 거는 사진집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주 책회에 가지고 오신 책들도 다 사진집이었어요. 근데 아마 만드신 아주 많은 책 중에 몇 가지를 선별해 오신 것 같았는데 일단 강단이 산 책을 먼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산 책은 어서 오십시오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다양한 다국적 간판들의 사진집이에요. 다국적 간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주하신 분들이 모여 사는 또 동네가 있고 그런 동네에는 뭐 우즈베키스탄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 베트남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 중국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 식당뿐만 아니라 뭐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통신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들의 간판에 사진을 찍어서 모아놓은 사진집입니다. 최요한 작가님이 사진을 찍으셨고 그 사진을 다 밤에 찍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왜 밤에 다 찍으셨을까 싶었는데 뒤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보통 이주 노동자분들은 낮에 일하시고 이제 밤에 동네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의 활기가 밤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이 없고 밤에 사람이 많은 그런 공간이 많다 보니까 좀 밤에 사진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작가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진은 낮에 찍는 게 사실 훨씬 쉽고 하지만 밤에 찍는 사진이 더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 그 밤 풍경이 좀 잘 담겨 있습니다. 지금 강단이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진짜 멋있네요. 근데 사진 자체가 일단 굉장히 멋있어요. 이 밤에 뭐 네온 사인이나 이런 빛들도 굉장히 잘 보이고 한 동네 뭐 서울 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의정부, 안산, 김해, 뭐 서울 동대문, 가리봉동 정말 다양한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신 거여서 그런 부분도 좀 재밌고요. 저는 이 책이 딱 펼치자마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일단 그냥 사진이 멋있는 게 있고 그리고 색지를 많이 쓰셔가지고 이 뭔가 섹션별로 뭐 빨간색 색지, 초록색 색지 이런 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이거는 그냥 책이 아니라 약간 작품 같은? 책 자체가 네, 이 컨텐츠를 몰라도 그냥 만지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 좋아지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근데 저번에 그 상해 여행 때 저희가 아트북을 여러 곳에서 구경했던 것도 그렇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랑 강단이 좀 책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물성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소비자로서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안목이 조금씩 생긴다는 거, 취향이 생긴다는 거니까. 근데 또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이런 책을 만드는 게 정말 그 많은 역량과 돈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 만드는 사람으로서 눈이 계속 높아지는 게 또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그 4월의 눈을 운영하시는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체크에서 부스를 지켰던 정재환 디자이너님인데 정재환 디자이너님의 짧은 글이 이 어서 오십시오에 적혀 있어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
언젠가 명동 거리를 걸으며 마주친 글자는 자본의 증표였다. 관광객이 줄을 서고 중국어와 일본어 중심으로 형성된 언어 경관은 돈을 쓰는 사람들을 위한 친절함이었다. 요 사이 대구 교동거리는 일본의 어느 유흥가를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힙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소비의 대상으로 간주할 때 글자는 소비를 위한 장식품이다. 하지만 최요한 사진가가 본 글자는 삶과 노동의 글자다.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들이 자생적으로 형성한 언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의정부, 동두천, 평택의 미군기지 주변의 언어 경관도 부대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담고 있다. 거리 글자는 건물 외벽이나 표지판 등에 기생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증식한다. 우리의 삶이 우연과 즉흥의 연속이듯 삶을 반영하고 있는 거리 글자는 끊임없이 덧대어진다. 아, 이 대표님은 친절하고 멋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글까지 잘 쓰시네요. 네, 또 에세이를 신문사에서 연재를 하셨었고 너무 그거를 멋있다. 또 묶은 책이 작년인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4월의 눈 부스에 갔을 때 왜 사람들이 북표에 오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대표님의 책 설명을 듣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맞아요. 일단 책 소개를 너무 잘해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창작자의 매력을 보면 창작물이 더 멋있어지는 법이구나 라는 거를 저도 몸소 깨달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아트북들을 위주로 취급을 하고 계시다 보니 책값이 좀 만만치가 않아서 정말 많은 좋은 책들이 있었는데 다 사지 못해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막 이거 다 사야 되는데 막 다 사고 싶은데 계속 그러는데 또 가격을 보니까 저 오늘 죄송한데 하나만 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뭘 죄송해 하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지 못했지만 나중에 돈이 생기면 또 구입을 하고 싶었던 책 중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 라는 사진집이 있었어요. 이 책은 홍진원 사진작가님의 책이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세월호에 타고 있었던 단원고 학생들이 만약에 무사히 제주에 도착했다면 가게 됐을 제주의 여행지, 그 코스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예정지에 들러서 아무도 없는 그 빈 공간들을 사진에 담아 이제 책으로 엮은 그런 사진집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책도 그렇고 강단이 구매한 그 어서 오십시오라는 책도 그렇고 사진집이라는 게 그냥 예쁜 사진, 멋진 사진 이런 게 아니라 사진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하게 있고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훌륭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4월의 눈 사장님이 가지고 오신 책들을 보면서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4월의 눈 다음으로 저희가 책을 샀던 부스가 슈퍼소닉 스튜디오의 부스였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가장 많은 책을 산 부스 같네요. 네. 지금 3권을 샀거든요. 슈퍼소닉 스튜디오도 알고 보니 저희와 또 연이 있었죠. 제가 슈퍼소닉 스튜디오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 지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진이라고 하면 그 매거진 할 때 진이죠. 그러니까 진은 쉽게 생각하면은 가벼운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여도 상관없고 한 페이지든 두 페이지든 뭐 200페이지든 다 진이 될 수 있는데, 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인쇄소에 책을 맡겨서 뭔가 공식적으로 뭐 교보문고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진을 만든다고 하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서 종이와 가위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는. 근데 저랑 강단이 평소에 창작하는 아침 동료들이랑도 종종 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제주에 있는 친구들과 진 동아리, 줄여서 진동 활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스 앞에 딱 서게 됐어요. 관심이 가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슈퍼소닉 스튜디오에 주인님이 저한테 혹시 그 미네코님 동생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주인님이 베를린 슈퍼스타
베를린의 그 최고 인플루언서 미네코, 저의 친언니죠. 미네코의 열혈 구독자셨어요. 네, 세상이 좁아요. 네. 세상이 좁은 건지 아니면 유튜브 세상이 넓은 건지 뭐 둘 중 하나죠. 아닌 미네코가 뭐 비욘세던지. 아무튼 저희 두 사람이 미네코 채널에 또 출연을 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멀리서 먼저 저를 알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런데 또 이야기를 더 나누다 보니 알게 된 게 또 주인님이 제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7다리만 건너면 다 안다는 그 이야기 아시죠? 네. 네, 2다리만 건너도 이렇게 전주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근데 두 분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 마포구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것 같고 진을 만드는 것도 하시지만 또 진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도 많이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두 분 다 그 우리나라 인디 음악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인디 뮤지션과 협업도 하고 뮤지션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전주 체케에서는 슈퍼소닉 스튜디오에서 친구들이 만든 진 콜렉션이라는 컨셉으로 부스를 차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든 진뿐만 아니라 슈퍼소닉의 친구들이 만든 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네. 근데 주인님이 진짜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그 북페어 하면서 중간중간에 저는 약간 피곤했거든요. 그쵸. 이게 항상 사람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들도 좀 있었는데 딱 그럴 때 주인님이 저희 부스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에너지가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막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좀 업되더라고요. 일단 감탄을 잘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스가 뭐 차림밥이 많은 밥상은 아니었잖아요. 네. 물론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갔긴 했지만 짜끄만한 진 하나에도 까르르 까르르 웃어주면서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이런 리액션이 칭찬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엄청 쏟아주시는데 너무 그 기운이 좋아서 힘을 참 많이 얻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슈퍼소닉 스튜디오의 부스에서 산 책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책을 2개 샀는데 첫 번째로는 유로피안 에코백 아카이브입니다. 제가 그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30대 부부가 퇴사 후 떠난 105일간의 유럽 여행에서 모아온 에코백들을 담은 책입니다. 에코백을 모으기 위해 유럽 여행을 간 것은 아니었지만 돌아와서 보니 이렇게나 많이 모았네요. 책을 준비하면서 에코백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니 에코백을 만난 그 시간과 장소에서의 추억들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렇다고 너무 큰 의미를 두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코백은 에코백일 뿐이니까요. 저희는 이 책이 여행책으로 보여질까 조심스러워요. 그러기엔 정보가 많이 부족한 책이에요. 그리고 혹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저희를 과대평가하실까봐 조심스러워요. 그러기엔 너무나 많은 에코백을 가졌거든요. 이 책은 그냥 집 어딘가에 놓아두고 어느 날 어느 페이지를 펼쳐봐도 좋은 재미있는 책이었음 해요. 그래도 작은 의미를 담아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 스스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에코백은 아마 그 시간에 대한 기념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에코백 이야기 재밌게 봐주세요. 그래서 이 뒤로 에코백 사진이 하나 나오고 그걸 언제 어떤 타이밍에 샀는지 그 이야기가 간단하게 실려 있어요. 이 책은 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단행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아까 강단이 읽어준 부분을 떠올려 봤을 때 이 책을 만든 그 주희님과 영진님의 마음은 완전한 진 스피릿인 것 같아요. 어떤 거창한 의미를 막 너에게 주고 싶어, 전달하고 싶어, 세상에 남기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만드는 사람이 너무 즐거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책을 하나 남겨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에코백을 아카이빙 하신 게 아닌가 싶고 그게 책에서도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재밌었던 게 일단 이 책에 에코백이 거의 50개 이상 나오는 것 같거든요. 최소? 에코백을 사러 간 여행이 아닌데 에코백을 50개 이상 사는 사람들이라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행이 이 두 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공간이든 뭐 나라가 됐든 어딜 갔을 때 기념할 만한 이 시간을 기념할 만한 무언가를 사야 하는데 에코백은 웬만한 상점에서 요즘 다 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모으기 좋은 상품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뭐 어떤 곳들은 물건을 사면 그냥 에코백을 주잖아요. 뭐 그렇게 받은 에코백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뜬금없이 청정원 에코백이 나왔는데 그 유럽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었는데 혼자 한국인으로서 김장을 담그고 청정원 에코백을 받았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긴 에코백도 있고 진짜 너무 예뻐서 산 것도 있고 디자인은 별로여도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의미를 담은 에코백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전 재밌더라고요 진짜. 또 다른 건 뭐 사셨어요? Look at my new jeans라고 저는 이 책을 보자마자 와 이건 대박이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펼쳐보면은 My stupid jeans ruined my honeymoon pics So I decided to dress myself in the cool fit jeans in the pictures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진님과 주인님이 신혼여행을 영국으로 가셨는데 그때 영진님의 바지 핏이 좀 스키니했대요. 그러니까 좀 꽉 끼었던 스타일인 거죠. 근데 그때는 이게 유행이었을 수도 있고 그쵸. 유행은 돌고 돈다고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는 영진님이 이게 쿨하다고 생각했던 걸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이유는 모르죠. 정말 중요한 이 신혼여행이라는 중요한 여행에서 사진을 많이 남겼는데 오게 튀었던 거죠. 이 바지가 나중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드셨던 바지의 거죠. 핏이. 그래서 이 사진들 위에다가 좀 널널한 핏 뭔가 스트레이트 핏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조금 더 지금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내 스타일의 바지로 위에 그림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위에 덧대어져 있는 바지 사진을 딱 걷어내면 원래 바지 사진이 나와요. 네. 그 옛날에 보면은 동화책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고 네. 어떤 부분을 딱 열면 그 안에 뭐가 숨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 옷을 바꿔 입는 이 동화책에 있는 캐릭터가 뭔가 파란색 옷에서 뭐 핑크색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장치인데 이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맞아요. 바지의 핏이 신혼여행 때 그 바지의 핏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진을 만들어서 바지를 바꿨다는 게 이거는 저는 무조건 이거 소장 각이다 진짜. 이거 진짜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너무 웃겼던 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바지를 입혔다가 벗겼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벗기지는 않죠. 벗긴 건 아니고 이제 이 바지를 벗긴 거죠. 그러니까 널널한 바지와 스키니진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왔다 갔다 보는데 어떤 사진에서는 미묘하게 그 덧붙인 바지 덕분에 다리가 길어 보이더라고요. 미묘하게 비율까지 조정한 너무 현명한 장치가 아니었나 싶고 맞아요. 저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거를 실행에 옮겨서 이 책을 또 책회까지 가지고 올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저는 멋있습니다. 진짜. 이 책이 저는 진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수예요 진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기발한 책으로 만들고 심지어 페이지 수가 지금 몇 페이지죠 이게? 총 8페이지밖에 되지 않고 집에서 이 덧댄 청바지들도 직접 다 붙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내수공업으로 붙이시고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새 바지를 붙이는 선이 있어요. 네, 점선이 찍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맞춰서 딱 붙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듦새까지 너무나도 진의 정수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전 세계 사람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진이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걸 물어보는 걸 까먹었어요. 뉴진스가 나타나기 전에 만든 진인지. 이게 제목이 지금 Look at my new jeans니까 한번 물어볼 걸 그랬다. 네, 그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슈퍼소닉 스튜디오 부스에서 작은 혁명이라는 진을 샀는데요. 이 진은 장비치 작가님이 만든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 슈퍼소닉
부스에서는 이제 친구들의 진들도 같이 소개하고 있어서 제가 표지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는데 이거는 또 앞서 소개했던 진과는 조금 다르게 내용이 살짝 무거워요. 아주 무겁진 않고 비교적 무거운 내용이에요. 이 장비치 작가가 스스로 예술가로 살고 싶었는데 그 예술계에서도 예술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뭐 성공한다. 여러 가지 뭐 담론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때 어느 날 주차 못하게 하려고 세워놓는 빨간 꼭칼콘 있죠. 네. 근데 그게 라바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라바콘을 딱 보고 저게 마치 나를 가로막는 이 사회적 목소리처럼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라바콘이 보일 때마다 다양한 형태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라바콘을 사진으로 찍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 책에 모아두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예술계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나갔는지 또 옆에 글과 함께 담아놓은 그런 작은 책자입니다. 사실 이걸 사게 된 거는 제가 장비치 작가님을 평소에 팔로우하고 있어요. 장비치 작가님이 인천을 기반으로 배다리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인천에 꼭 놀라고 와서 배다리를 구경하고 싶었는데 장비치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게 되니 하나쯤 소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집어왔습니다. 그 다음은 소장각입니다. 소장각은 그 노성일 소장님이 홀로 운영하시는 독립출판사인데 소장각 소장님은 저희가 제주 북페이를 통해서 사실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제주 북페어에 셀러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내서 제주 북페이를 놀러 오셨는데 그때 저희에게 진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너무 좋다. 분위기가 재밌다. 제주 최고의 아트 북페어다 막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주시고 근데 저희가 그때 소장님이 저희 부스에 오셨을 때 대화를 좀 길게 나눴었는데 인상이 너무 좋고 그리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전주 책회에 가게 됐을 때 저희도 어떤 팀들이 셀러로 참여하시는지 쭉 먼저 살펴왔는데요. 그 소장각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이번에 전주에 가서 꼭 따로 인사를 드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뵙자마자 반갑게 혹시 저희 기억나시나요? 저희 제주 북페일에서 뵀었는데 라고 하면서 막 반가운 티를 팍팍 냈습니다. 저희가 제주 북페일을 할 때는 제주 북페어랑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행사를 열었다 보니까 그 소장각 부스에 가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소장각에서 만든 책들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저희가 2권의 책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산 책은 환영광림이라는 책인데요. 그 소장각 부스에 갔을 때 소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소장각 입문으로 어떤 책이 제일 좋을 것 같냐? 라고 하니까 이 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겠다고 해서 봤는데 그때 소장님이 이 책에 좀 재밌는 부분을 몇 개 찝어줬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그 1960년에 말레이시아에서 그 국민들한테 선거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내하는 그런 종인데 이 종이에 언어가 5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5가지의 언어가 읽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하고 뭐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야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잖아요. 종이에 어떤 글이 어떻게 쓰였는지만 봐도 그 나라 문화가 그냥 딱 보이네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레이시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안내 표지판이나 간판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간판에도 다국어 문화다 보니까 영어, 뭐 중국어, 말레이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밌고 말레이시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간판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옛날에 그 디지털로 간판을 만들 수 없을 때는 수작업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작업 장인들이 간판을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다양한 재료로 만들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그 시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간판을 만들었는지가 진짜 멋있는 그래픽과 함께 잘 보여줘가지고 엄청 구체적이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게 대체 뭘까 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 손으로 만드는 맛이라는 게 확실히
이 비교되는 그림을 봤을 때 더 보기 좋은 거예요. 이 디지털로 딱딱딱 되어 있는 것들보다. 그리고 간판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는 저도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몰랐는데 트럭이나 밴에 그 차량의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정보를 적어놔야 하더라고요. 차량의 법적 지위요? 네. 그러니까 차량 등록증 같이 차량이 무엇을 운송하는지 뭐 적재 용량, 뭐 회사 이름과 주소 이런 거를 보통 이제 트럭 옆에다가 다 적어놔야 하는 거죠. 신기하다. 네.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다 수제 손으로 다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지금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타이포 전문가신 거죠. 본인 차에다가 쓰는 거니까 미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전문가한테 맡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본인이 직접 한 듯한 그 문구들도 있는데 퀄리티 차이가 크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이 전문가들은 또 계속 글자를 쓰다 보니까 본인만의 스타일을 가지게 되고 그 스타일이 차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게 되게 멋있는 문화더라고요. 소장각은 동남아시아의 디자인, 동남아 국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들,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책을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방금 강단이 소개해준 그 환영광림이라는 책도 그렇고 제가 산 책은 Tell Me Your Wish라는 책이거든요. 요것도 조금 진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중철제본 되어 있는 작은 책자인데요. 제목이 너의 소원을 말해봐잖아요. 딱 그 제목에 걸맞게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재단들의 사진이 모여있는 사진집이에요. 요거는 제가 살 때 설명을 듣기로 그 노성일 디자이너님이 직접 찍은 사진 들을 모은 그러니까 노성일 작가님의 사진집인 거죠. 근데 저도 동남아권 국가를 여행할 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집이나 길거리에 어떤 불상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금으로 된 어떤 상도 이렇게 갖다 놓고 앞에 과일이나 음식을 갖다 놓은 좀 휘황찬란한 예쁜 색감이 가득한 재단들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국가의 다양한 모습의 재단들을 한 권의 책에 모아놓고 보니까 비슷한 점도 보이고 또 다른 점들도 보여서 신기했어요. 이 책의 사진들을 보면 그 아래에 간단하게 이게 어느 나라에서 촬영된 사진인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국가의 재단들이 있어요. 여기 필리핀도 있네요. 조금씩 비슷하고 다른 이 화려한 재단들이 일단 너무 아름답고 또 재밌었던 게 그냥 길거리에 있는 재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차의 천장 부분 있죠.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위에 그 천장에도 어떤 문양이 적혀 있고 금박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것도 아마 비슷한 용도인 것 같은데 그런 사진들도 찍혀 있고 엄청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살 때 소장님께 어떻게 하다가 이 동남아권의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그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게요. 처음엔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으로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게 되셨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동남아 문화라고 생각하면 뻔한 스테레오타입들, 그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돈만 쓰고 여행지로만 소비하는 그런 소비국가 이런 편견들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좀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내가 책으로 만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런 인식이 좀 사라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만들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게 동남아시아라고 묻기에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이 문화적으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특수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뉴스에서 아예 다뤄주질 않잖아요. 뭐 대통령이 누가 됐다 정도는 뉴스에 나올 수 있어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시덥잖은 것도 거의 대서특필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동남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뭔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소장각이 이런 책을 만드는 게 저도 확실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무겁고 딱딱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정말 좁은 영역, 하지만 모두가 디자인을 사랑한다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낸다는 게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장각에서 가지고 나오신 책들은 다 이렇게 동남아권의 디자인을 좀 더 제대로 좁고 깊게 조명하는 방식의 책들이었고, 이 책이 너무 흥미로워서 나중에 소장각에 대해 더 알아봤는데, 그 서울에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워크숍도 계속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식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강단히 살펴보면서 오랜만에 서울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정말 재밌는 워크숍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소장각이 되게 재밌는 게 그 노성일 소장님이 해외 디자이너 그리고 출판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한 환영강림이라는 책도 그 훌루프라는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타이포그래피 관련한 여러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팀이 발행한 책을 옮겨서 소장각이 한국에서 출판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취하는 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고 좀 닮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가망서사 출판사에서 제가 산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주책회에 이제 부스 배치도가 나왔을 때 내 옆 부스, 앞 부스, 뒷부스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배치도를 보면서 저희 작은 배 부스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제가 검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분 너무 재밌다. 출판사 너무 좋은 책을 많이 만든다. 꼭 한번 들러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가망서사였습니다. 여기도 1인 출판사예요. 가망서사는 생태 문제 그리고 장애, 여성 역사와 관련된 책을 주로 내신다고 해요. 이 가망서사가 정말 저희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곳이어서 책이 진열된 걸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멀리서 책의 표지와 제목만 봐도 이 출판사는 색깔이 정말 뚜렷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멋있었어요, 진짜. 일단 책도 너무 멋있었지만 이 출판사는 주제의식이 명확한 곳이구나. 이렇게 좁고 깊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구나 라는 게 책을 펼쳐보지 않아도 그냥 다루고 있는 주제들만 봐도 확 느껴져서 제가 시간이 났을 때 바로 가가지고 이제 책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산 책은요, 급진적으로 존재하기라는 단행본입니다. 제가 장애랑 관련된 책을 많이 읽진 않아도 뭐 헌책방이나 서점에 가서 보면 꼭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조금 끌리는 선호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장애라서 거기 아주 좋은 책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고르게 됐는데요. 앨리스 웡이 엮은 책이에요. 이 앨리스 웡이 미국의 장애인 인권 활동가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분인데, 저는 이 책을 딱 여는 말, 앨리스 웡이 쓰신 그 짧은 글만 읽고 바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책에 정말 많은 작가들의 짧은 에세이들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작가들이 모두 장애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가 쓴 글들을 한 권으로 묶어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요. 아직 다 읽지는 못해서 사실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의 디자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이 가망서사의 책들의 디자인에 진짜 완전히 반했어요. 이 책의 그 원 제목이요, Disability, Visibility예요. 그러니까 장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이 두 가지 명사를 나란히 둔 그 disability, visibility가 이 책의 원 제목인데, 근데 이 책에
단면 있죠. 페이지가 잘려나간 그 단면을 보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disability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디자인 기법인 것 같은데요. 그 페이지의 가장자리에 까만색 그 색깔을 입혀서 단면에도 뭔가 글씨가 보이게끔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페이지의 단면을 살짝 이렇게 누르면 디서빌리티가 비저빌리티로 바뀌어요. 그 매지가이처럼 이게 너무 그 신박한 디자인인 거예요. 이건 완전 착시가 아닌가? 네, 착시는 아니고 이제 디자이너분이 의도하신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냥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사고 싶다고 이렇게 결제를 하는 중에 사장님이 이거 이렇게 누르면 바뀌어요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살짝 비명을 지른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었고 제가 구매를 하지는 못했지만 가망서사에서 신간으로 소개해주신 책도 한 권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 중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하신 여성분이 자기 자신의 글과 그리고 그 같은 맥락에서 생존한 다른 여성분들의 그 이야기를 함께 담은 책이라고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책도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그 아우슈비츠에서의 이야기고 두 번째 파트가 생존한 이후에 하지만 단순히 아우슈비츠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비극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 디자인을 1부, 2부를 다르게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 이야기의 의도와 아주 완벽하게 부합되는 책 디자인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디자인인지 제가 말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종이의 배경 색과 폰트 색깔이 완전히 달랐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네. 이게 그 색깔을 반전시켜 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을 만들면서 이런 그 책에서의 디테일 있잖아요. 디자인에서, 만듦새에서의 디테일을 얼마나 챙기느냐가 편집자나 디자이너의 욕심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좋을 수 있겠지만 안 부린다고 해서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아요. 진짜 집요함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볼 때마다 이거 만든 사람이 정말 많은 애정을 쏟았구나. 쉽지 않죠, 진짜. 네,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책을 다 읽은 이후에 가망서사의 최신작도 한번 사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산 책은 캔맥주 책입니다. 이거는 그 소제프레스와 알코올 플레저가 함께 만든 책인데 그 소제프레스 같은 경우는 또 제주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친구의 추천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저와 소신 둘 다 사실 술을 잘 못 마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소제프레스의 영웅님과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책이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 캔맥주에도 하나하나의 그 역사가 있고 그 맛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브랜드가 가진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맥주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북페어가 진행되는 동안 강단이 손님이 없을 때마다 틈틈이 이 책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술을 공부하는 술도 책으로 배우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네, 저도 뭐 술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는데 편의점에서 보는 맥주들 있잖아요. 뭐 호가든이 됐든 뭐 버드와이저가 됐든 삿포로 이런 맥주들. 근데 그런 맥주들이 캔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맥주를 만드는 과정이 어떤지 사실 별로 크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공장에서 뭐 쓱 만들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역사적으로 발효 방법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이런 재료만 고집한다든지 이런 브랜드 간에 그 철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고 마시면 좀 다르게 마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희가 부스에 앉아 있는데 소제프레스를 운영하시는 영웅님이 저희 부스에 놀러 오셨어요. 아무래도 그 같은 제주 출신이라 반가운 마음에 맞아요. 저희가 초면이었지만 놀러와 주셨는데 저희 보고 이제 술 좋아하시냐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술을 잘 못 마셔요. 저희 둘 다 몸이 술을 못 받아가지고 잘 못 마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저희 부스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강단이 이 책을 사니까 그 뭐 하나 끼워주셨잖아요. 그 스티커를 하나 주셨는데 그 스티커가 알코올 베이비 스티커더라고요. 맞춤형. 네. 그리고 이 책을 구매하면은 또 그 책회 프로모션으로 캔맥주 포스터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는 맥주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로 주려고 네,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주 책회에서 책을 산 부스는요. 프로파간다입니다. 프로파간다는 그래픽 매거진이랑 그다음에 다양한 디자인 관련된 책으로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사실 책을 굳이 찾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프로파간다가 발행한 책은 몇 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출판사가 있는지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프로파간다에 대해서도 이번 책회를 통해서야 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그래픽 디자인, 아트북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아주 최근의 일이라서 그런 책을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많이 찾아보지 못했는데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됐던 건 군산북페어 덕분이었어요. 이제 군산북페어를 주최하시는 출판사가 이제 프로파간다이고 또 그 프로파간다가 이번에 전주책회에도 셀러로 참여하신다고 하길래 너무 좋은 기회다. 우리가 군산까지 가지 않아도 프로파간다 사장님들도 어떤 분들인지 멀리서나마 보고 책도 구경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냉큼 찾아갔습니다. 또 프로파간다 부스는 이번에 전주책회 그 행사장에 완전 초입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굳이 찾으러 가지 않아도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산 책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종이는 아름답다 라는 책을 구입을 했어요. 부제가요. 그래픽 디자이너, 출판 편집자, 독립 출판가를 위한 종이와 인쇄 가이드. 네, 일단 이 표지에 있는 이 종이는 아름답다라는 그 제목이 적힌 타이포그래피가 너무 멋있고요. 아름답네요. 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사전처럼 인쇄나 종이를 다룰 때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을 쭉 가나다 순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다양한 종이 종류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 용어에 대해서도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일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다른 색지에 인쇄된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들은 디자이너분들을 인터뷰한 부분입니다. 아, 좋네. 근데 그 인터뷰가 그냥 넓은 주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딱 인쇄와 종이에 대한 질문만 담겨 있어요. 그 인터뷰에 공통 질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 자주 사용하는 용지가 무엇인가요? 언급할 만한 타인의 인쇄물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책을 자비 출판한다면 어떤 종이를 사용하실 건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이에 특화된 질문들이 담겨 있어서 질문이 너무 좋네요. 네, 질문 정말 좋아요.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답할 게 아예 없어서 없죠. 네, 그게 좀 부끄럽네요. 우리는 아직 그 책 만들기 새내기 중에 새내기이기 때문에 뭐 부끄러울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원래 인터뷰를 읽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디자이너 분들의 종이에 대한 이야기만 쏙쏙 골라 읽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또 엄청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인터뷰랑 그리고 사전처럼 정리되어 있는 용어집의 균형이 너무 좋아서 그 실용과 영감을 함께 담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파간다 부스에 재밌는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산 책은 한글 레터링 자료집 1950부터 1989년도까지의 자료들인데 앨범 커버나 영화 포스터 아니면은 뭐 회사 로고 이런 다양한 한국의 레터링들을 큼직큼직하게 그 아카이빙 해놓은 책이에요. 아까 소장각의 책을 소개할 때도 언급했지만 옛날에는 이런 레터링을 다 손으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절의 디자인을 지금 봤을 때 와닿는 감정이 좀 남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딱 봐도 멋있다. 이거는 컴퓨터로 만들 수 없는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폰트를 제가 좋아하긴 하거든요. 디지털 폰트 이것저것 써보는 것도 좋아하고, 제 웹사이트에도 다양한 폰트를 적용해보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쓸 때도 기분에 따라서 막 폰트를 계속 바꾸고. 근데 폰트를 항상 그냥 정하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무료 폰트로 주어진 선택지에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그냥 손쉽게 바꾸기만 하다가, 이렇게 손으로 쓴 다양한 형태, 좀 여러 꾸밈이 있는 글자들을 보다 보니까 나도 내 손으로 글자를 많이 적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글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 이 책이 상당 부분은 그 옛날 한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인쇄물에 보여지는 타이포그라피를 흑백으로 좀 디지털화해서 옮겨놨고, 뒤에는 그 타이포그라피가 있었던 뭐 포스터나 광고물 같은 것들에 원본이 또 같이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앞에는 완전히 글씨만 있다면 이제 뒤편에는 그 글씨와 함께 뭐 당시의 사진, 그리고 당시의 뭐 일러스트 같은 것들이 같이 있어서 또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다양한 레터링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내 책장에 꽂아놓고 심심할 때마다 펼쳐서 좀 영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뒷부분에 또 우리나라의 이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1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인터뷰가 있어요. 짧은 인터뷰이긴 한데 답변들이 좀 인상 깊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레터링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들은 꾸밈이 많은 글자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산스세리프 고딕체, 고딕체들은 깔끔하고 뭔가 스위스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좀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을 선호한다면, 그 시절에는 뭔가 꾸밈이 있어야 됐던 거죠, 글씨가. 뭔가 글씨가 그림 같기도 한. 네네. 그래야 디자이너들이 돈을 요구할 수 있고, 너무 글자가 깔끔하면은 당신이 한 게 뭐요? 그냥 글씨를 쓴 거 아니요?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디자이너님이 말하는 게, 알고 보면은 그런 걸 덜어내는 게 더 힘든 거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시절 우리나라 사회를 좀 보여주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다른 디자이너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픽 디자인의 90%가 타이포그래피라고. 근데 제가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자기가 아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중에 특히나 위대한 디자이너들은 다들 연필 스케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이런 말 하니까 진짜 이상하긴 한데 우리도 요즘 젊은인데 젊은 디자이너들은 당연히 디지털 툴에 훨씬 더 익숙하다 보니까 뭐 손으로 하나하나 이거 쓰는 것보다는 디지털 툴로 잘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말로는 손으로 표현하는 그 맛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만 구현할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뭔가 좀 위대한 디자이너가 된다. 뭔가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옳다 그르다 할 자격이 아예 없지만 좀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으로도 하고 디지털로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손글씨 쓰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연필 잡는 법을 약간 잘못 배웠는지 좀 팔목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상하게 엄지가 아파요. 근데 이런 글을 읽다 보니까 좀 글씨를 더 많이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작은 배로서 무언가를 디자인할 때 손으로 쓴 글씨를 한번 넣어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그런 책입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전주책회에서 산 20만 원어치 책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책을 파는 것도 정말 즐거웠지만, 책을 사기 위해 부스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사장님들과 인사 나누고, 그리고 친구도 새로 사귀고,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너무 새로웠어요. 이게 페어 나가는 맛이구나. 손님들도 만나지만 저희와 비슷한,
혹은 저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멋있는 선배 창작자님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진정한 페어의 묘미구나 라는 걸 완전히 실감하고 온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돈을 벌어서 독립창작자로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창작을 더 잘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 것도 맞고 다른 독립창작자들이 만든 창작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자. 이러나 저러나. 네. 그래야 내가 더 창작을 잘할 수 있고 응원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전주 책회에서 만난 모든 강소파 친구분들 그리고 또 작은배 친구분들 정말 반가웠고요. 저희 열심히 더 창작에 매진해가지고 좋은 책 많이 만들어서 한 번 더 언젠가 육지로 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책을 만든다는 게 마음을 급하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다음 책회에 나갑니다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또 이런 행사에 진짜 더 멋있는 모습으로 저번 작은배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이런 말 안 나오게 진화했다. 꼬부기가 거부광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전 나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진짜 저도 강단 말처럼 전주 책회에 다녀오고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머리 끝까지 찼거든요. 요거를 더 좋은 창작으로 잘 승화해서 언젠가 또 육지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책회에 많은 뭐 자원봉사자분들이나 기획자분들 그리고 후원사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출판 하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 책회. 강소팟은 64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글쓰기 모임 모집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은 일상묘사죠? 네, 일상묘사. 언뜻 들으면 그림 그리기 모임 같은 그렇네요. 그런 이름인데요. 제가 작은 배로서 이런저런 모임을 기획할 때 항상 좀 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엄청 거대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모임만 기획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항상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글쓰기 모임을 기획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글을 쓰자고 제안을 하면 좀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쓰다 보면 이건 나한테 당연하니까 이건 나한테 너무 익숙한 이야기니까 많은 것을 좀 생략하고 숨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을까봐 남들한테는 별로 흥미롭지 않을까봐 근데 저는 자세히 쓰면 모든 이야기가 좀 재밌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편이라서 우리 이번 글쓰기 모임에서는 내가 가진 고유한 경험을 고유한 감정을 최대한 한번 자세히 써서 나눠보자. 그리고 그걸 함께 읽으면서 합평하는 시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내 글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라는 마음으로 수필 합평 모임 일상묘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일상 묘사를 한다면 어떤 주제를 선택할까 프리스타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아보카도 씨를 심었잖아요. 네. 아보카도를 먹고 나서 그 씨를 물에 담궈놨다가 발화를 해서 오늘 화분에다가 옮겨놨는데 그 과정을 묘사하는 글을 일상묘사에서 함께 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그쵸.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그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가를 함께 고민하다 보면 이제 글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또 가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자 생각하면 이거 그냥 별일 아닌 거 아닌가? 남들도 좀 비슷하게 살지 않나?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의 일상은 고유하죠. 글로 내 일상을 남긴다는 게 가장 흔한 방법은 사실 사진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진이 그 찍히는 아주 짧은 순간으로만 남기다 보니까 그만큼 빨리 휘발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글을 쓰는 과정은 약간 좀 고단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길겠지만
그만큼 내 그 일상의 기억이 내 몸 깊숙이 박혀서 오랫동안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시작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묘사하듯이 글로 쓰다 보면 과거로 다녀올 수도 있는 거고 미래로. 아니면 그쵸 겪어보지 않은 상상의 세계로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평행세계로도 그런 식으로 시공간을 좀 넘나들면서 글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내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그냥 글쓰기 모임이 아니라 수필 모임인 게 맞겠다 맞아요. 싶었어요. 그리고 글쓰기라는 게 혼자 할 때보다 다 같이 해야 또 즐거운 게 글쓰기잖아요. 아,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일상묘사라는 모임의 취지와도 합평이 완전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게요. 이게 글이라는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내보이지 않으면 내 글의 특별함을 알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런 관점은 뭔가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런가? 하면서 내 글을 다시 보게 되는 또 맞아요, 순간이 맞아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묘사 수필 합평 모임은 6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6월 25일에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집 마감은 6월 18일 이 방송이 나간 다음 수요일 밤 10시이고요. 또 신청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작은배.com, 작은배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오늘은 정말 소중한 강소팟에서 읽는 첫 손편지 사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주 책회에 갔을 때 직접 전달받은 편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강소팟의 강당과 소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이자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입니다. 집에 TV가 없어 강소팟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최신화로 시작해 1화부터 정주행 중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앞으로 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들여다보니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결국 양육자인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은 팟캐스트를 통해 나만의 사전을 적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괄호는 어떠하다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괄호는 어떠한가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웹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작가에게는 3가지 명작이 있다. 하나, 그냥 즐길 수 있는 명작. 순수하게 작품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다. 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명작. 공명하듯 시야가 넓어지며 스파크가 튀듯 아이디어가 나온다. 마지막, 3번째는 창작 의욕을 꺾는 명작. 내가 새로 글을 쓸 이유가 있나? 그런 재밌는 작품이 이미 있는데... 카카오 재벌과의 인터뷰 35화. 제게 강소팟은 2번째 명작입니다. 들을수록 쓰고 싶은 말이 샘솟아서 듣기를 멈추고 쓰기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주행을 쉬고 있어요. 제 생각이 더 가다듬어지면 저만의 괄호를 채워 강당과 소신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운영하시는 창작하는 아침에 너무나도 참여하고 싶지만 어린 아가를 육아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무언가를 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모임을 만들어 아가가 잠든 후 육퇴를 하면 혼자 저녁 집필회를 운영합니다. 팟캐스트를 다시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책을 읽고 다이어리를 적기도 해요. 시간도 자유롭고 아기가 갑자기 깨면 중단하기도 합니다만 제 의지로만 운영하다 보니 자주 빼먹지만요. 이름을 붙이니 멋진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작하는 아침을 따라해 보았는데 혼자 하는 거니까 좀 봐주세요. 에피소드 20화에서 강다님이 전주와 연고가 있다는 말에 무척 반가웠어요. 책회에 오신다는 소식에 이렇게 팬레터를 적어봅니다.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공모전 때 참여했으면 좋았겠지만 책을 직접 사러 갈 수 있다니 저는 운이 정말 좋네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저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멀리 전주까지 와주셔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 만나요. 강소팟 추신. 방송 속에 오케이. 오히려 좋아. 강소팟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대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저는 사실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거든요. 잘 못하고 있는 걸까봐. 근데 이렇게 감동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강소팟이라는 게 저랑 소신이 하고 있지만 우리 둘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쉽게 깜빡해요. 왜냐면 지금도 저희 둘이서 저희 집에서 그냥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와,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가 진짜 멀리까지 가고 있구나. 맞아요. 그런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또 10개월 아기도 강소팟을 들어줬을 거잖아요. 그니까요. 강소팟 주니어. 강소팟 주니어. 네,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이번에 전주 책회에 강소팟 듣고 왔다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한 분이 너무 띄엄띄엄하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휴방을 맞아요. 좀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도 그렇고. 그것도 사실 이거를 진짜 누가 듣고 있다는 감각이 좀 떨어지다 보면 저희의 편의에 따라서 쉬어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전주 책회에서 진짜 강소파 친구들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좀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맞아요. 진짜 저희 목소리를 전주 책회에서 들으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목소리예요.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묘해요. 네, 이게 알 수 없는 감정이더라고요. 사실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일 텐데 근데 나는 강소파 친구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이 팟캐스트가 뭔가 양방향으로 좀 오갈 수 있는 거면 좋은데 어찌됐든 또 많은 기회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분은 저희한테 강소파 듣고 난 후에 막 사우나도 다니게 됐다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아마도 강단이 저희가 제주 도심여행 소개하는 편에서 사우나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기 기승전 사우나로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그 사우나 사랑이 전주까지 전달이 됐다는 게 이게 진짜 미디어가 가진 힘이 아닌가 되게 감개무량했습니다. 네. 다음은 애플 팟캐스트에 남겨주신 댓글들을 한번 오랜만에 읽어볼까요? 네, 제가 댓글 2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애플 팟캐스트 리뷰 100개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리뷰가 104개입니다. 제가 100개 넘기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네. 이게 뭐가 감동이냐면요. 제가 그 애플 팟캐스트 리뷰 100개 넘고 싶다는 말을 55화 말미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만이 제 그렇죠.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정말 끝까지 듣고 리뷰까지 맞아요. 남겨주셨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제 1000개 아무튼 자 네. 읽어볼까요? 첫 번째 리뷰는 책보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힘을 꾹꾹 심어주는 팟캐스트.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꾹 안고 사는데 그 마음을 키워 시작하게 하는 팟캐스트예요.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힘을 심어주는 팟캐스트가 되려면 저희 둘이 끊임없이 창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굴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강단과 소신대로 나아가야 해요. 안 그러면은 힘을 꾹꾹 심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감사했는데 갑자기 너무 비장해져가지고 제가 좀 무서운데요. 네, 열심히 창작해보겠습니다. 다음 리뷰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100명 채우기 전 4명 안에 들기가 제목이고요. 에너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에너지. 오전에 러닝을 즐기는데 그럴 때마다 강소팟을 돌려 듣고 있어요. 원래는 노래를 즐겨 들었는데 아침부터 노래를 듣다 보면 피로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잔잔한 목소리에 소소하고 행복한 이야기들을 담은 강소팟이 제 러닝에 에너지를 보태주고 더 자주 즐겨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안 올라와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즐거운 상해 여행을 즐기시고 온 것 같아 에피소드를 듣는 내내 제가 다 행복했네요. 곧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이라던데 올해는 모두 장마 피해가 없길 바라며 리뷰 남깁니다.
정말 그 에너지님의 말씀처럼 지금 제주 창 밖에는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장마가 시작이 됐고요. 장마 피해가 이게 제주도 부심이 좀 있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그 제주도 분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뉴스에서 뭐 여름에는 수해 현장 아니면 장마 피해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주도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하루면 다 물이 빠지는데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네, 왜냐면은 이게 화산섬이기 때문에 현무암으로 집안이 이루어져 있어서 구멍이 송송 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장마 피해가 적은 편이죠. 네. 막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은 물이 넘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주에 이사 오고 나서는 물난리가 난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좀 수해 피해 없이 무사히 여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에너지님 100명 안에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주 책회에서 산 책들에 대해 종이 냄새 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소팟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